제 고향에는 아버지가 계세요.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너무 오래 병을 앓았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어머니 병간호하느라 아버지 힘드셨던 거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파서 못 적겠습니다. 네, 제가 언급했듯 어머니 병간호 우리 아버지가 다 하셨어요. 솔직히 피를 나눈 부모님 병간호도 하기 어려운 세상인데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셨게요. 어머니를 처음 아신 게 17살 고등학교 다닐 때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자주 가던 서점 딸이었고 17살부터 아버지의 열렬한 구애로 이루어진 부부죠. 아버지가 상업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은행에 취직하고 도중에 군입대하기 바로 전에 혼례를 올리셨다고 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3년 금방인데 뭘 굳이 결혼을 하냐고 신랑 없는 시집살이 쉬운 줄 아냐고 반대하셨지만 군 3년 생활이 까마득하시고 불안하셨던 아버지의 엄청난 구애로 두 분은 아버지 군입대 전에 결혼식을 올리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늘 미인인 어머니와 결혼하신 것을 자랑스러워하시며 자식인 제게도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어머니 보며 자랑을 하곤 하신 게 생각이 납니다. 네 어머니가 어찌나 예쁜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선녀 같더라고. 당연히 네 엄마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다른 총각들도 많았고 내가 그래서 애지중지 데려와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참 네 할머니께서 워낙 마음에 품은 한이 많으셨던 건지 네 엄마에게 시집살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말았다. 군대 입대 때문이라고 해도 내가 변변치 못해서 네 엄마를 고생시킨 게 아직도 한스럽구나 라며 끝에는 이렇게 항상 자책감으로 마무리를 짓게 됐는데 어머니는 할머니와 합가 당시 아버지 군대 가셨을 때 그야말로 신랑 없는 집에서 시집살이 하면서 임신하고 입덧하고 출산하고 정말 고생 많으셨지만 한결같은 아버지의 보듬어주는 사랑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보내는 편지로 위안 삼아 그 고비를 넘기셨다고 합니다. 두 분이 얼마나 서로를 천생연분으로 여겼던지 휴가 나올 때마다 아이가 생겨 우리 형제는 연년생으로 사남매가 되었습니다. 놀라셨죠? 네, 내 딸 연년생입니다. 자랄 때 어른들이 모두 내 딸 연년생이라고 하신 그 질문의 뜻을 어른이 되어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제대하시고 은행에 다시 다니시기 시작하면서 우리 어머니의 진정한 신혼은 시작되었지요. 결혼 7년 차의 부모님은 아버지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겨우 분가를 하시고 우리 장성할 때까지 행복하고 무탈하고 평온한 부부가 되셨습니다. 자랄 때 저녁 먹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TV 보시던 모습이 어제런 듯 생생하네요. TV를 보시다가 어머니가 지나가는 말로 저 단감 참 맛있겠네 하시면 어느 사이 아버지가 없어지세요. 작대기를 들고 마당 감남으로 가는 거죠. 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감을 따서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리고 없으면 시장이라도 가셔서 구해다 주시는 그 사랑.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어머니가 아, 저 팥 들어간 호빵 참 맛있겠네 하시면 꽁꽁 추운 겨울 그 깜깜한 동네 골목을 나가서 구멍가게 가서 호빵을 사오시던 아버지. 자식들 사랑 이상으로 서로를 아껴주시는 부모님이 우리 사남매는 좋았고 평생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들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생각했던 어머니가 66세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질기고 긴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죠. 항암할 때 병동에서는 우리 부모님은 유명했어요. 남편이 옆에서 모든 치닥거리 다 하는 이 시대의 수뇌부라고요. 김병에 효제 없다라고. 도리어 우리 형제들은 바쁘고 제 식구 핑계로 모두 다가 낮아빠졌는데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어머니 옆에서 헌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긴 항암과 투병 아버지의 피눈물 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5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칠순잔치도 못 해드리고 가셨는데 빈소에서의 우리 아버지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한스럽게 통곡이라도 했으면 덜 안쓰러웠을 텐데 그 앞에서 입을 꾹 다물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셨지요. 그 깊디 깊은 슬픔을 어떻게 표현하실지 몰라 아버지는 못내 속으로 고통스러움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제 나는 살아갈 이유를 잃었다. 다를 때 왔지만 같이 가기로 했는데 내가 용기가 없어 그럴 수가 없는 게 마음이 너무나 아프구나. 네 엄마가 많이 추울 텐데 내가 곁에 있어줘야 할 텐데 아내에게 더 잘해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한 게 참 슬프다 라고 넋두리를 하셨는데 저희 사남매
그런 아버지가 행여나 위험해 보여 돌아가며 곁에서 지키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지켰듯 안정을 찾을 때까지 이번엔 저희가 지켰습니다. 어머니가 바라는 바도 저희 뜻과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그렇게 삶의 끈을 붙잡고 겨우 안정을 찾은 우리 아버지의 홀로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가는 날까지 자식들에게 짐되고 싶지 않으시다는 아버지의 생활은 정신 바짝 차리시며 타의 모범이 되게 규칙적이셨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찬물 세수, 뒷동산에 있는 약수터 다녀오기, 마당 빗질, 그렇게 시작되는 하루 일과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365일 돌고 돌았지요. 건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말 농장을 분양받아 소소하게 직접 야채들도 손수 키우셨는데 아버지가 그걸 수확한 후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을 먹으면 별 5개짜리 특급 뷔페도 안 부러울 정도였죠. 재료도 좋지만 네 어머니 병간호를 홀로 할 때부터 익혀온 음식 솜씨다. 딸 혜진이보다 더 잘하고 챙겨 먹고 있으니 내 걱정일랑 말고 니들 볼일이나 잘 보고 신경 써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솜씨가 좋으셨죠. 1년에 몇 차례 꼭 내려가는 날, 아버지 생신 때, 어머니 기일 때, 할아버지 할머님 제사 때, 명절 때 내려가는 게 다인 남매들. 말로만 그러신 게 아니라 가보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살림 솜씨가 대단하셨지요. 김치만 먼 타읍 재래시장에서 주방기구 파는 여동생이 택배로 붙여드렸지 모든 반찬을 직접 해드셨어요. 그렇게 해드신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한마디로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시고 힘도 빌리시지 않고 완벽한 독립적인 삶을 사셨던 멋진 아버지여서 다들 다행이다 마음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런 아버지 자식들답게 저희 사남매도 모두 잘 성장하게 되었고요. 특히 저는 맏자식으로서 부모님의 기대를 모은 만큼 최선을 다해 공부를 잘하고 서울에 한다 하는 손가락 안에 든다는 대학에 무난히 입학해서 내내 장학금 받으며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혼자 힘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자취비용은 제가 손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벌었거든요. 군 제대 후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진학하고 싶었지만 형편상 불가해서 전자로 유명한 대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저를 유난히 이뻐하시던 한 임원의 소개로 집안 좋은 여자와 선을 봐서 결혼을 했죠. 네, 지금 제 아내는 제가 지금 다니는 중소기업의 오너의 딸입니다. 대기업 잘 다니다가 처가의 부름으로 장인어른 밑에서 들어간 저를 제2인자로 부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피가 마를 지경이었죠. 저는 흔히 말하는 아들 없는 집의 그냥 대릴사위일 뿐이었고 저희 장모님의 동생들이 모든 실권을 다 쥐고 있지요. 저희 부부요, 신혼 초부터 삐그덕이었지만 대단한 집안의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 대가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참고 지냈습니다. 네, 상상하실 수 있는 모든 그림은 다 그리시면 됩니다. 조건 보고 한 결혼, 대릴사위 명목으로 들어간 자리, 제 아내는 제게 관심 하나 없이 오직 자기가 운영하는 작은 미술관과 우리 사이에 낳은 아들 하나만 관심이 있는 여자였더랬죠. 저희 집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었던 건지 웬만큼 가족들 모임이 있는 곳엔 치를 떨어 절대로 부르지 않았고 그나마 시댁의 명절 때나 아버지 생신 때 제사가 있으니 잠시 얼굴만 비추고 오자는 말에도 눈을 치켜뜨고 제게 반박하는 여자였습니다. 요새 세상이 어떤데 제사를 치러? 막말로 내 조상도 아니고 별로 협조하고 싶지 않아. 일만 해도 바빠 죽겠는데 시댁 식구들 상대하기 싫어서 일부러 좀 눈 낮춰서 결혼했더니만 강요하는 건 다 똑같네 정말. 이래서 아예 결혼하면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며 외국 나가서 살아야 한다니까. 암튼 시댁 식구들 정 나 찾으면 영상통화나 하던지 요새 잘 돼 있는데 왜 바쁜 사람 오라가라느냐고. 툭하며 지 머리 텅텅인 거 티내며 예의도 뭣도 없이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시댁이고 남편 형제들이고 관심 바뀝니다. 아예 아내 뇌리에는 시가가 없지요. 애 있어서 이혼하기도 쉽지 않아 진짜 오로지 아빠 하는 내 새끼 하나 보고 당장에 때려치고 싶은 결혼 생활을 꾹 참았는데 그러다가 최근 운영진에서 밀려난 저는 아내에게마저 남편 대접 못 받으며 한심하다는 눈초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눈초리가 지긋지긋해서 아내와 한 공간에 있기 싫기도 하고 어떻게 빠져나갈까 매일매일 이혼을 생각하며 이악 물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버지께 일이 생긴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계기는 바로 순댓국집 사장님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었죠. 2달 전 설 명절 때 와이프는 서울집에 두고 저 혼자 고향을 내려가는 일이 있었는데
동생들이야 뭐 다들 제 각각 알아서 올 테고 저는 당시 아내와 쇼윈도 부부로 사이가 좋지를 못해 하루라도 집사람하고 빨리 떨어져 있고 싶어 고향에 빨리 내려왔거든요. 고향에 내려오는 길 아버지가 가끔 우리 형제들을 데리고 가시던 읍시장의 순댓국집으로 갔는데 고향의 향수를 느끼며 며칠 전부터 순댓국이 먹고 싶더라고요. 순댓국 좀 한 그릇 뜨뜻하게 먹고 순대도 싸가지고 집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순댓국집 문을 드르르 여니 역시나 늘 변함없이 맞아주시는 박갓 사장님. 30년 된 순댓국 집밥인 만큼 순대와 고기가 꽉 찬 뚝배기를 앞에 두고 국을 뜨기 시작하는데 역시 마주 앉아주시는 안 사장님. 반가워서 이런저런 안부를 묻기 시작하는 말씀의 시작은 늘 이렇지요. 아이고 우리 김상무는 언제 봐도 참 양반이요. 어찌 숟가락질하는 게 그리도 양반일까잉. 아버지 닮아 맘씨도 착하고 서울서 대학도 나오면서 갑부집 처가댁 만나 잘 산다는디 어찌 며느리 얼굴은 매번 머리카락 하늘도 보이지 않는데? 뭐 때문에라도 부부는 평등해야지. 어느 하나 참고 사면 꼭 사단이 나요. 내 말 명심하고 똑똑히 살았으면 좋겠네. 참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게 사실 내가 김상무에게 꼭 할 말이 있는디. 아, 네, 사장님. 편히 하세요. 혹시 아버지에 관련된 말씀이세요? 라고 말하자 고개를 은근히 끄덕이는데 그동안의 안부며 한참 말씀하시다가 제 눈치를 슬쩍 보시더니 아버지가 요즘 이상하다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 먹던 수저를 놓고 영문을 볼라 하자 다시 재차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놀랄 것까진 없고 지난 가을 장날 장에 나오셨다가 역시 순댓국을 드시러 들어오셨는디 손에 장문 가방이 없더라고. 어르신 장을 아예 안 보셨냐고 여쭸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가방이 어디 갔냐고 되짚어 나가시구이. 한참 뭐 생선가게 박씨가 맡아두고 있더라며 밝게 웃으며 다시 돌아오셔서 그땐 별일 아니게 넘어갔는디 또 다음 장날에 보니 이번엔 웃도리를 글쎄 반팔 입고 나오셨더라구이. 그것도 여자 어르신이 입는 반팔옷을 말이지. 펄럭펄럭이며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었는디 그때가 10월 초라 쌀쌀했는디 얇은 그것만 입고 장에 나오셔서 아니 어르신 이게 무슨 일이냐고 화들짝 놀래서 여쭸더니 너털 웃음을 웃으시면서 우짠지 오는 길 내내 너무 추워서 얼른 순댓국부터 한 그릇 먹고 장을 봐야겠다 싶어서 식당부터 오시라고 대답을 하신디 아무래도 딱 내 말만 들어도 뭔가 이상하긴 하지? 라며 전해주시는데 심장이 쿵거리며 뭔가 확실히 이상한 느낌이 들기는 했습니다. 때마침 그날 아버지는 박갓 사장님 가을 잠바를 한 벌 빌려 입고 돌아가셨대요. 그런 비슷한 일이 장날마다 이어져서 시장의 우리 집 단골 사장님들은 잔뜩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 설 명절 때 자식들 내려오면 어떻게든 찾아뵙고 자식들에게 말씀드리리라 아니면 김상무가 들를 테니 김상무한테 먼저 이야기하리라 그러고 벼르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떨리면서 허겁지겁 발걸음이 빗나가는 걸 겨우 다잡고 사장님이 싸주신 순대를 들고 차에 올라 집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머릿속이 빙빙 도는 것 같았지만 뭐 흔하게 어른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가벼운 증상 중에 하나이리라 마음을 다독이고 저기 멀리 보이는 태어난 내 고향집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새로 지어 일대에서 제일 폼나게 보이는 내 생가가 보이니 목에서 울컥 뭐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심정은 내 아버지에 대한 걱정보다 오늘 아침 내가 고향에 내려가는 줄 뻔히 알면서도 친구들하고 실내 골프 연습장에서 연습하기로 했다며 잘 다녀오시란 말 한마디 없이 쌩안이 나가던 아내의 주황빛 바지가 머리에 떠오르면서 세상 사는 게 오직 서러운 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목구멍이 뜨거웠습니다. 맏자식이란 게 그런 순간에도 아버지 걱정보다는 제 서러움이 먼저 떠오르는 거죠. 집이 거의 다 보이는데 마당에서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그 퉁퉁한 몸을 뒤채며 뭔가 되게 바빠 보이더라고요. 반가워서 클렉션을 눌렀더니 오빠 왔소 하며 얼른 아는 체를 하고 다가옵니다. 그런데 얼굴이 근심 가득인 거예요. 인사를 묻기도 전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서 뭔 일이냐고 묻기도 주저하는데 제 여동생의 얼굴이 벌개져 발을 동동 굴리더라고요. 기가 막혀 죽겠어. 아니 아버지가 세탁기를 돌리기 전에 락스를 빨래통 속에 잔뜩 넣어서 빨래가 엉망이 되었더라고.
세제와 락스를 착각해서 세제를 넣는다는 게 온통 락스를 넣어서 범벅이 되었단 말이야. 그것도 거의 한 통을 다 부었는지 락스 냄새가 지독해서 나 어지러워 잠깐 나왔잖아. 빨래 다 망가졌고 아버지는 방에서 난감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아우 내가 진짜 아버지 때문에 아주 속을 끓는다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동생의 말을 들으니 아버지의 걱정이 좀 더 들어서 얼른 아버지를 보았는데 단번에 저를 알아보시고 이것저것 물어보니 다행히 대답은 다 하셔서 마음을 쓸었더랬죠. 매제는 원양어선을 타는 어부라 지금은 먼 바다에 나가 있어 설이 지나고 봄 무렵에나 돌아와서 이번 명절에는 빠질 모양이고요. 그날 아버지, 여동생과 여동생 딸 그리고 저 이렇게 넷이서 조촐하고 고즈넉하게 명절 준비하며 보냈습니다. 슬쩍슬쩍 아버지 상태를 살피면서요. 동생에게 집에 왔을 때 집안 상태가 깨끗했냐고 물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뭐 똑같지라고 하더군요. 동생은 아무런 눈치도 못 챈 것 같았습니다. 여동생 밑에 남동생 둘은 다음날 나란히 도착하고 우리 네 형제는 다 모였습니다. 내일이면 명절 차례를 지내느라 더욱 집안은 덜썩거리고 오랜만에 사람 사는 집 같아졌어요. 아버지는 우리 형제들 술 마시고 떠드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시며 소파에 앉으셔서 신문을 읽고 계셨지요. 저는 이 평화로움에 흠뻑 젖어서 아버지에 대한 일을 까맣게 잊고 동생들과 술잔을 여럿 기울였습니다. 안주거리가 많으니까 술이 더 맛나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막내의 딸이 할아버지 신문 읽고 계신 거 맞으세요? 괜히 폼 잡으시는 거죠? 신문 거꾸로 들고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형제들과 특히 틈만 나면 구석에 앉아서 카톡을 하는지 폰만 하던 재수씨는 시댁과의 허물없는 그 태도 그대로 크게 폭소를 퍼뜨리면서 우라버님 걸리셨네. 괜찮아요. 신문 좀 거꾸로 읽으면 어때요? 그렇게 읽는 것도 뇌 활동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며 맞받아치는 겁니다. 아버지는 겸언쩍은 얼굴로 어설프게 어쩔 줄 모르고 미소를 지으셨는데 참 씁쓸해 보였던 것을 그날 식구들 아무도 눈치를 못 채고 있었지요. 그날 늦게까지 마시고 술이 얼큰하게 취해서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자려고요. 불도 안 켜고 그대로 그 상태로 옷을 소리 없이 벗고 아버지 옆에 이미 받은 이부자리 속으로 들어가 골아 떨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아버지 자리는 이미 이부자리가 말끔히 개어있고 아버지는 마당에 나가 계시더군요. 저는 일어나 앉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제가 글쎄 어머니 생전에 입으시던 파자마를 입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잘 때 아래는 마지막 얇은 바지 하나만 입고 자는 게 평생 버릇인 사람입니다. 아무리 취했다기로서니 제가 파자마를 굳이 꺼내 입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옷은 이미 다 정리해버린 후였는데 이 파자마가 남아있었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버지께 여쭈었더니만 아버지께서는 정작 왜 그런지 모른다며 별말 없이 딴청을 하시고는 제가 벗어놓은 파자마를 다시 곱게 접어 장롱 깊숙이 안에 넣어놓으셨습니다. 아무튼 전 그 얘기를 형제들한테는 입을 다물고 아버지만 내내 주시하게 되었어요. 명절 차례를 지내고 집 뒷채 선산에 올라가 절도 올리고 우리 형제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집 마당에서 차를 뺐을 때까지 보았는데 또 괜찮으신 것 같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이었지만 저는 이미 집에서 나오기 전에 아버지께 다음 주 주말에 다시 내려오겠다고 넌지시 말씀을 드린 상태였으니 안 좋은 마음을 겨우 다잡고 차를 빼고 국도에 들어서자마자 동생들에게 차례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인근 휴게소에서 만나자고 했죠. 영문을 모르는 애들은 모두 빨리 가야 한다며 진작 집에서 말하지 뭐하는 거냐며 투덜거리는 전화를 해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휴게소에 모인 우리 형제들을 확인한 후에야 저는 깊이 한숨을 쉬고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뾰족한 수가 없더라도 의논이라도 하고 싶었고 제 마음에 이 가눌 길 없는 우울함과 슬픔이라도 잠재우고 싶었어요. 뭐? 아버지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왜 그걸 이제야 말해? 참, 아버지 평소와 달라지신 거 잘 못 느꼈는데 형이 뭔가 착각한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빨래하다가 락스 넣은 것도 그렇고 순댓국집 사장님 말씀도 그렇고 뭔가 아버지 상태가 좀 이상하긴 한 것 같았어. 일단 병원은 한번 모셔가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누가 모셔가지? 난 시간이 안 돼서 말이야. 누군 시간 되냐? 다들 식구 건수하느라 바쁘지. 형, 너무 걱정하지 마. 아버지 별일 아닐 거야. 연세가 드시면 다들 겪을 수 있는 건망증일 수도 있고 아버지 우리한테 여태 실망시켜 주신 적 한 번도 없으시잖아. 일단 그렇게 믿자.
이렇듯 다들 처음에는 아버지 상태를 놓고 모두가 놀란 상태이고 우리 아버지 이제 어쩌면 좋으냐 병원에 모셔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생각하는 그건 아니겠지 하며 좌불안석이었지만 딴에는 행여나 정신없는 아버지 누구한테 떠맡기기라도 할까봐 우왕좌왕거리며 다들 설왕설래 흥분하는 놈부터 도대체 무슨 업무 볼 게 설날에도 있는지 열심히 카톡을 하며 별것이 아니라고 넘기려는 재수씨. 다들 열심히 말을 보탰지만 어떤 동생 하나 자기가 모시고 병원을 가보겠다는 놈 하나 없더군요. 섭섭했습니다. 네, 저도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는 맏자식이지만 정말 너무 섭섭하더군요. 여동생이야 시장에서 혼자 장사를 하니 몸을 빼도 박도 못하지만 셋째 놈은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직장 생활을 하는 부부로 마음만 먹는다면야 월차를 내서라도 와볼 수 있는 거거든요. 막내 놈은 부부가 같이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둘 다 몸으로 뛰는 일이라 이 동생들에게는 애초에 바라지를 말아야죠. 첫 해에 망해먹어 빚만 쌓아놓은 장사. 작년부터 겨우 일어나 몸으로 때우기 시작했는데 막내들에게는 뭘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지들이 마음만 먹는다면야 말 한마디라도 내가 하루 쉬고 모시고 가겠소 할 수도 있는 걸 텐데요 말입니다. 막내 집은 아버지 집에서 40분 남짓 거리라 제일 가깝습니다. 이래저래 제 마음이 편치 않으니 동생들한테 마냥 섭섭했어요. 그럼 일단 병원부터 모셔야 하니까 내가 시간 빼서 움직여 볼게. 니들은 병원 예약이나 좀 해라. 다음 주 목요일 저녁에 집으로 내려와서 금요일 아침에 내가 모시고 병원을 다녀올 테니 그리 알고. 증상이 대강 예감이 되어서 일단 아는 대학병원 교수님 통해서 알츠하이머 잘 본다는 교수님께 외래 예약을 하고 며칠 업무에 바빴습니다. 목요일 오전에 저는 이미 며칠 고향에 가서 지낼 옷을 챙겨 출근을 했는데 핸드폰으로 모르는 전화가 뜹니다. 받았더니 헛기침을 몇 번 한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김상무인가? 아, 나 순댓국집 안사장이요. 혹시 시간 좀 내면 급하게 내려와 봐야 쓰겄는디. 아버지 문제요. 순댓국집 안 사장님이었습니다. 지금 좀 급하게 내려와야겠다는 건데 설왕설래 다급하게 하시는 말씀을 요약하니 우리 아버지가 글쎄 시장 한복판에 돗자리를 깔고 지나는 사람들에게 호빵 좀 주고 가서 그러고 계시다는 겁니다. 집에서 낮잠 자는 우리 마누라쟁이 먹이게 호빵 좀 주고 가서 그러고 계시더래요. 단감 있으면 그것도 좀 주고 가서 집에 가 마누라쟁이 먹여야 함께 그렇게 애걸복걸을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울컥 목에서 뭐가 치밀어 오르면서 저는 저 혼자 사용하는 사무실이지만 문밖 안내데스크에 비서가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며 장례 치르며 숨죽여 온 게 마지막. 군대에서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던 저입니다. 한번 울음이 터지기 시작하니 못 견디겠는데 한참을 울고 나서 화장실에 가서 세수 좀 하려고 방에서 나왔더니 비서가 고개를 못 들고 앉아있더군요. 세수를 하고 돌아와 스케줄을 다 미룬 후 저는 차를 몰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